명문가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뒤 두 아이의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가져왔죠. 그러나 겉보기에 완벽했던 그녀의 삶은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친사촌 동생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촌 동생이라는 남자는 평소 행동이 기이하고 거동이 비정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자의 전 남편은 아이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고 결국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법적 분쟁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의 친부모님조차 자신의 딸이 아닌 이혼한 전 사위의 편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여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을 파멸로 몰고 갈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닙니다.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미국 전역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수지 샤프 뉴섬 살인사건을 파헤쳐봅니다. 명문가의 공주님, 그리고 불행의 씨앗. 194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즈빌에서 수지 샤프 뉴섬이 태어났습니다. 수지가 태어난 샤프 가문은 그 지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현저한 명문가였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주 의원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꽤 성공한 변호사였고 아버지 밥은 현재 담배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특히 수지라는 이름은 그녀의 어머니의 언니, 즉 이모인 수지 마샬 샤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모 수지 마샬 샤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역사상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로 주 대법원 최초의 여성 수석 대법관이었으며 탁월한 사법적 지혜와 법학 이념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타임지는 그녀를 개척자라고 칭송했고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공인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배경과 달리 어린 수지는 선천적인 심장 판막 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가 매우 허약했습니다. 어머니 플로렌스는 딸이 혹시라도 너무 많이 울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극도로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수지의 요구를 가능한 한 모두 들어주며 과잉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방식은 부작용을 낳았죠. 수지는 참을성이 부족하고 급한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소한 일이 생기기만 해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된 수지는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큼 놀라운 우아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정교한 의상을 즐겨 입었는데 특히 니트 소재의 긴 소매 상의에 진주 귀걸이를 매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서는 고귀함과 여유가 묻어났죠. 빼어난 미모와 명석한 두뇌, 거기에 든든한 가문 배경까지 갖춘 그녀는 마치 진짜 공주님 같았습니다. 그녀는 윈스턴 세일럼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 진학했고 캠퍼스 내에서 공인된 스위트하트로 불리며 수많은 남성의 선망과 구애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수지는 운명처럼 톰 림치를 만납니다. 그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외모의 청년으로 대학 농구팀 가드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보다 2살 연하였던 톰은 켄터키주 루이빌 출신이었고 매우 유머러스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톰은 수지의 우아함과 지혜에 깊이 매료되었고 자신 같은 평범한 남자가 그녀의 사랑을 받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곧 연인이 되었고 얼마 후 톰은 수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켄터키로 가서 가족들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두 사람의 관계에 불협화음의 씨앗을 심고 말았습니다. 톰의 어머니 델로리스는 수지의 첫인상을 좋게 보지 않았죠. 수지가 자신의 가문 배경과 훌륭한 성씨를 지나치게 과시하며 오만하게 행동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성격의 수지 역시 델로리스의 적대감을 기민하게 알아차렸고
숨기지 않고 불만과 도발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델로리스는 아들 톰에게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며 만류했지만 톰의 사랑은 확고했기에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970년 6월 6일, 톰과 수지는 윈스턴 세일럼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예식은 다툼의 그림자로 얼룩졌죠. 결혼식 당일, 수지는 시어머니 델로리스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죠. 원인은 수지가 시누이인 제니의 드레스를 꼬투리 잡아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수지의 날카로운 언사로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죠. 결국 결혼식 기념사진 촬영에서 수지와 델로리스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어색한 미소만을 띠고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톰이 켄터키 대학 치과병원에 합격하면서 톰의 학업 뒷바라지를 위해 부부는 켄터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했지만 문제는 신혼집이 시어머니 델로리스의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악의 고부관계는 행복한 생활에 큰 장애물이었죠. 델로리스가 자주 아들 집을 왕래하자 수지는 이를 극도로 반대하며 시어머니의 개입이 삶을 망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졌죠. 갈등을 피하고자 톰과 수지는 렉싱턴으로 이사를 결정합니다. 수지는 렉싱턴의 한 연구센터에 취직했고 톰은 치과 전문의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두 사람은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차로 2시간 거리인 시댁을 방문하는 것은 더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시간이 나더라도 수지는 시댁에 가는 것을 명확히 거부했죠. 결국 결혼 후 4년 동안 델로리스는 아들 부부를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고 고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1974년 톰과 수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포트에 이사했고 톰은 해군 예비역으로 입대합니다. 같은 해 수지는 첫째 아들 존을 출산했습니다. 첫 손자의 탄생 소식에 델로리스는 뛰듯이 기뻐하며 달려왔지만 수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대했죠. 수지는 먼저 예약을 하고 호텔방을 잡은 뒤에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손자를 보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1976년 3월, 둘째 아들 짐이 태어났을 때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수지는 둘째가 태어나고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의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쌓이며 고부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1년 뒤 전역한 톰은 뉴멕시코주 엘버커키로 이주하여 치과병원을 개업하기로 결정합니다. 톰은 병원 일에 몰두했지만 직장이 없던 수지는 삶이 건조하고 재미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집에 갇혀 종일 두 아이만 돌보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엘버커키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도 그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샤프 가문의 위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수지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죠. 수지는 이곳 사람들은 문화적 소양과 깊이가 없다며 도시를 혐오했고 툭하면 자신의 가문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뉴멕시코를 비교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웃들은 수지를 까다롭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수지 또한 외출을 줄이고 아이들과 집에만 머물며 점점 더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톰과의 부부관계 역시 살얼음판을 걷듯 긴장되었고 싸움은 일상이 되었죠. 1979년 7월 수지는 톰에게 병환이 깊으신 할아버지를 뵙고 간호를 하고 싶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흔쾌히 동의했죠. 하지만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지는 전화로 이혼을 선언하며 두 아이의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톰은 충격에 빠졌고 공동 양육권이라도 얻으려 노력했지만 수지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톰이 1년에 딱 2번 여름과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못 박았죠. 미국 남동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샤프 가문 앞에서 일개 치과 의사인 톰은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톰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망상과 거짓으로 얼룩진 위험한 사랑. 이혼 후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삶을 되찾으려 했지만 내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녀는 모든 불행을 전 남편 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홍콩의 영어 교육직에 지원에 합격했고 1979년 말 아이들과 함께 홍콩으로 떠나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생활 리듬과 문화적 차이는 그녀에게 너무나 벅찼습니다. 불과 6개월 만인 1980년 6월, 그녀는 심신이 피폐해진 채 다시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왔습니다. 수지의 몸은 야위었고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플로렌스는 딸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남동생이자 의사인 프레드 클래너를 추천했습니다. 프레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기존 의학과는 다른 비전통적 치료법으로 유명했는데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이 소아마비, 다발성 경화증, 심지어 치통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은 그의 방식을 높이 평가했지만 의학계 대다수는 그가 비타민C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돌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레드는 수지에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대량의 비타민C 주사를 처방했죠. 이 치료 기간에 수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프레드 의사의 아들이자 수지의 친사촌 동생인 프리츠 클래너였습니다. 프리츠는 아버지 병원에서 비타민C 같은 의료 물품을 나르는 일을 돕고 있었고 그 역시 실패한 결혼 생활을 갓 정리한 상태였죠. 수지는 프리츠의 해박한 지식과 다정함에 끌렸고 상처받은 두 영혼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금단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수지의 부부는 이 사실을 알고 사촌간의 연애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수지는 부모와 격렬하게 싸운 뒤 홧김에 아이들을 데리고 외진 곳에 있는 셋집으로 이사해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프리츠와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리츠는 수지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는 나는 전직 육군 특수부대 그랜베레 출신이며 현재 CIA 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과거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이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고 프리츠를 자신과 아이들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이너마이트와 엽총을 휴대한 채 사냥 여행을 다니며 스릴 넘치는 모험을 즐겼습니다. 프리츠는 세상의 종말을 맹신하는 숙명론자였고 종말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량의 총기와 생존 물품을 사들였죠. 한편 톰은 이혼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매년 2번씩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톰에 대해 병적인 경계심을 품고 있었죠. 그녀는 톰이 아이들을 납치할 것이라고 편집증적으로 믿었습니다. 톰이 전화를 걸면 아이들에게 바꿔주지 않았고 가끔 통화를 허락하더라도 내용을 녹음하고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톰이 보낸 선물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죠. 톰은 수지의 이모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합의 조건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1983년 6월, 톰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두 아들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톰은 아이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듯 체중이 미달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수지와 프리츠의 영향으로 대량의 비타민C를 항상 소지하고 있었죠. 걱정이 된 톰은 수지에게 탐방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톰은 가족과 상의 끝에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수지 역시 더 강력한 변호인단을 고용하며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던 1984년 5월, 수지의 삼촌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프레드 의사가 병으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아들인 프리츠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비탄에 잠겼죠. 같은 해 7월 24일, 두 아이가 여름을 맞아 뉴멕시코의 톰에게 왔습니다. 톰은 며칠 뒤 아이들과 함께 켄터키에 있는 어머니 델로리스를 방문해
모처럼 가족의 정을 나눌 계획이었죠. 그런데 부자가 행복에 젖어 있던 그때 켄터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조사관 린 노블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 델로리스와 누나 제니가 자택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톰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델로리스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가 차고 문 앞에 쓰러진 델로리스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린 경관은 델로리스가 등과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하루 종일 땡볕에 방치되어 있었죠. 피해자는 델로리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9세의 딸 제니 역시 침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 역시 등과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거실의 혈흔은 제니가 총을 맞고 거실을 가로질러 전화기 쪽으로 기어가려 했으나 실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엔 탄피 하나 없었고 직접적인 단서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보석함과 서랍이 엉망으로 뒤져져 있었지만 정작 귀중품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 지역 차량이 아닌 강철 전면 범퍼가 달린 검은색 쉐보레 블레이저를 봤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받았지만 차량 번호나 운전자를 보지 못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살인사건 소식은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멀리 뉴멕시코에 있던 톰은 비통해하며 수지에게 장례와 수습을 위해 아이들을 며칠만 더 데리고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지는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프리치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아빠라 부르게 강요했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톰이 뉴멕시코로 간 건 마약상이기 때문이야. 할머니와 고모가 죽은 것도 톰이 마약거래에서 연루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가 얼마나 친밀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았기에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톰은 수지의 부모님인 밥과 프로렌스로부터 위로의 편지를 받습니다. 톰은 답장을 통해 수지의 법정에서의 과격한 행동과 아이들의 현재 처지에 대한 우려를 상세히 설명했죠. 저는 단지 아이들과 정상적인 부자 관계를 맺고 싶고 아이들이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내길 바랄 뿐입니다. 프로렌스는 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딸 수지 곁에서 아이들이 겪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몇 달간 톰과 장인 장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마침내 밥과 프로렌스는 톰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양육권 청문회에서 사위 톰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톰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1985년 5월 26일로 잡힌 청문회 소식에 수지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톰은 마약상과 연관되어 있고 아이들이 위험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 때문에 죽은 거다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는 톰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임을 믿었습니다. 반면 수지는 아이들에게 미니 군복을 입히고 위험한 사격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이상한 사상을 주입해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프리츠가 불과 1년 만에 무려 52개의 무기 소지 허가를 등록하고 종말을 대비한다며 중화기와 대포를 사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리츠와 딸의 관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죠. 피로 물든 가족, 그리고 220번 국도의 최후. 청문회를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수지의 부모인 밥과 플로렌스, 그리고 밥의 84세 노모인 해티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밥 부부는 주말마다 어머니 해티의 윈스턴 세일럼 집을 방문했는데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밥의 남동생이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참혹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밥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할머니 해티는 소파에 누워 머리 측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플로렌스의 시신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발의 총상뿐만 아니라 칼에 찔린 자상, 목이 베인 상처까지 있었으며 발견 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흉악범죄가 없었던 윈스턴 세일럼,
그것도 명문가 샤프 가문의 몰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담당관 앨런은 현장 카펫에서 종이 뭉치가 불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밥의 서류 가방은 열려 있었고 프로렌스의 핸드백 내용물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앨런은 범인이 가방을 뒤져 특정 문서를 찾아 태운 것으로 추리했습니다. 앨런은 수지의 오빠인 로버트로부터 7개월 전 켄터키에 있었던 사돈댁 살인사건 이야기를 듣고 소름 돋는 유사성을 느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양육권 분쟁에서 톰을 돕거나 증언해줄 사람들이 희생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탄 문서 역시 양육권 관련 서류일 가능성이 높았죠. 경찰은 즉시 수지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3명의 가족을 잃었음에도 너무나 태연하고 편안해 보였으며 답변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부모의 사망으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프리츠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프리츠는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교인 의대에 합격해 다니는 척했지만 사실은 졸업에 필요한 어학 과목 3시간을 이수하지 못해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에 가는 척하며 아파트에 숨어 지냈고 금요일엔 아버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항상 진정제, 주사기, 다량의 비타민C가 든 의료 가방을 들고 다녀 주변에서 미친 의사라고 불렸으며 그의 기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30일 앨런 형사는 프리츠를 찾아갔습니다. 프리츠는 사건 당일 친구 이안 퍼킨스와 버지니아 산속에서 캠핑을 했다며 캠핑장 영수증을 알리바이로 내밀었습니다. 앨런은 확인을 위해 21살의 이안을 찾아갔습니다. 리즈블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자 워싱턴 앤리 대학생인 이안은 경찰의 신문에 몹시 긴장했죠. 끈질긴 추궁 끝에 이안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첩보원을 꿈꿨던 이안은 자신의 CIA 요원이라 속인 프리츠를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프리츠는 해외 마약상을 추적하는 비밀 임무가 있다. 네가 도와주면 성공 후 네 자질을 평가해 더 큰 임무를 주겠다며 이안을 꼬드겼습니다. 5월 18일 밤 11시 이안은 자신의 차로 프리츠를 태워 살인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약 30분 후 프리츠는 임무를 완수했다며 돌아왔죠. 이안은 목표물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앨런 형사가 프리츠는 요원이 아니라 의사도 뭣도 아닌 살인 용의자라고 진실을 말해주자 이안은 충격과 자책감에 빠졌죠. 이안은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몸에 도청장치를 차고 프리츠를 만나 자백을 유도하기로 합니다. 6월 1일과 2일 이안은 프리츠를 만났지만 프리츠는 나는 CIA를 위해 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료 가방에서 신문 견디는 약이라며 정체불명의 알약을 건넸습니다. 운명의 6월 3일 오후 1시 이안은 자이어 할인 매장 밖에서 프리츠의 검은색 쉐보레 블레이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도청장치를 들키지 않으려 뒷좌석에 앉았죠. 이것이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프리츠는 너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써주겠다. 나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어 우린 다시 못 만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안이 차에서 내리자 프리츠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앨런 형사는 이 차량이 7개월 전 켄터키 살인사건 목격자가 말한 강철 범퍼가 달린 검은색 블레이저와 일치함을 확신했습니다. 앨런의 지휘 아래 경찰들이 거리를 두고 프리츠를 미행했습니다. 오후 2시경 프리츠는 수지의 아파트로 가서 짐을 실었습니다. 수지와 함께 엄청난 양의 무기, 통조림, 텐트, 야전 장비를 실었고 두 아이는 미니 군복을 입고 사냥개와 함께 뒷좌석에 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차가 출발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타고 있어 경찰은 발포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추격 전 도중 토미 데니스 경관이 프리츠의 차에 접근했습니다. 과속으로 인해 다른 경찰차가 통제력을 잃고 데니스의 차를 들이받았고 데니스의 차는 튕겨나가 프리츠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프리츠는 9mm 우지 기관 단총을 꺼내 데니스에게 5발을 난사했습니다. 데니스는 어깨와 가슴에 총을 맞았지만 방탄조끼 덕에 기적적으로 살았죠.
데니스는 프리츠는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조수석의 수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무표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프리츠는 도주하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우지기관 단총을 난사해 거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차량은 북쪽으로 달려 220번 국도와 150번 국도 교차로 인근 브랑코 거리에서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포위하려는 찰나 귀를 찢는 듯한 두 번의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차량은 수미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땅에 처박혔고 현장은 자욱한 흰 연기와 파편으로 뒤덮여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수지의 시신은 조수석 밑에 설치된 폭발물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습니다. 프리츠는 창밖으로 튕겨나가 엎드려 있었는데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었지만 구급차가 오기 전 숨을 거뒀죠. 법의학 감정 결과 가장 비극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폭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폭발 전 이미 청산가리 중독과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수지의 손에 남은 화약 장려물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쏘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지와 프리츠의 아지트에서 수십 정의 총기, 28파운트의 흑색 화약, 35개의 연막탄과 최루탄을 발견했습니다. 프레드 의사의 병원 창고에서는 무려 덤프트럭 3대 분량의 비타민C와 약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국은 정보 공유 부재를 반성했고 앨런 형사는 수지가 델로리스의 집을 안내했을 것이라며 그녀 역시 켄터키 살인의 공범이라 확신했습니다. 즉 이 커플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9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프리츠의 친구는 인터뷰에서 그는 어학학점 3시간이 모자라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의사가 되기 싫었지만 강요받았던 내적 갈등이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결정적 도움을 준 이안 퍼킨스는 4개월 징역형을 받고 풀려난 뒤 철학 학위를 따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톰은 두 아이를 고향이 아닌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뛰어놀았던 뉴멕시코에 묻어주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명문가였지만 그 화려한 배경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신만의 성에 갇혀 망상에 빠진 딸, 그리고 그런 딸을 올바르게 꾸짖기보다 무조건 감싸기만 했던 부모의 어긋난 사랑, 그 빗나간 믿음이 결국 일가족 파멸이라는 참혹한 결말을 낳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어른들의 광기에 희생된 어린 두 생명입니다. 아빠 톰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들, 이제는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뉴멕시코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